조상원 피청구인은 7항하고 9항은 좀 생략하면 어떨까요? 방문 조사하고 레드팀은 좀 설명이 된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니 요 피청구인 자리에 앉으세요. 마이크 앞에 앉으세요. 네, 하십시오. 피청구인 2024년 10월 17일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사건 관련 출입기자 상대로 최재훈과 함께 기자회견한 사실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피청구인 최재훈 부장이 지금 답변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최재훈 부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 정확히 알고 있죠?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답변한 사실 여기서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피청구인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사실관계는. 제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예. 그 당시 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청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최재훈 부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됐다. 이후 영장 다시 청구하지 않았다. 답변한 사실은 알고 있죠. 그런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왜 수사팀이 바뀌고 재청구 시도 안 했느냐라는 기자 질문 받고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은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영장이나 두 개 범죄 사실이 혐의가 같이 들어가서 집행이 됐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죠.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영장과 관련해서 두 개의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된 적도 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그 영장이 예. 청구할 때 범죄 사실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청구한 영장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계좌 영장에는 저희가 이미 압수수색 내역에서 제출한 것처럼 19번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넣어서 영장을 청구했고 17번 영장이 발부돼서 계좌 추적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원래 11월 9일 날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뭐 압수수색 내역 저희가 제출한 자료 증제 51호인가 거기에 보면은 코바나 사건으로 해서 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기각된 영장에도 보면 그 범죄 사실 안에 2013년 권오수가 2014년에 그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고 그 내사를 받고 있는 사건의 수사무한 명목으로 해서 권오수로부터 뇌물 수수 등을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수수색 대상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주 현황, 전체 주식 발행 내역, 주급 납입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자도 권오수, 그다음에 김건희, 최은순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엄격하게 말하면은 형식적으로 말하면 코바나 영장이 기각됐지만 그 영장 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범죄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예. 피청구인 최재훈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코바나 영장 청구 당시에 범죄 사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영장을 받더니 그 영장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코바나 영장 그 청구 범죄 당시에 들어가 제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안에 범죄 사실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피청구인 최재훈 답변하고 다른 겁니까? 범죄 사실에 자본시장법 아니 위반이 다른 게 들어가 아니죠. 있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아니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니까요. 청구했는데 저희가 나중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도이치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더라.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도이치 관련된 내용이 자본시장법 위반 아닙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내용이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권오수가 2013년도 김건희로부터 증권 계좌를 제공받아 주가 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청으로 내사를 받았고 이 내사 사건 무마 명목으로 코바나 협찬금 형태를 빌어서 뇌물을 받았다. 이 내용이 범죄 사실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죄명만 따질 게 아니라 범죄 사실에 그런 내용이 그건 뇌물수수입니까? 그럼 뇌물수수? 뇌물수수로 돼 있습니다. 예. 뇌물수수는 뇌물수수하고 뭐 부정청탁법, 변호사법 위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코바나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됐다. 자, 32호증 제시하겠습니다. 32호증. 그 당일 기자회견 후에 이 모든 언론과 신문, 방송이 도이치 의혹 김여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 이렇게 제목으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있죠? 저희 언론 보도 참고 자료를 제가 브리핑을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언론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대로 보도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이 보도 내용이? 어떤 보도 내용을 말씀하시는 이 거예요? 보도 그 당시 나왔던 보도 내용이 맞는 겁니까? 사실이 맞는 거냐고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저 중에서 어떤 내용? 도이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라고 답변을 해서 지금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거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보도를 했어요. 이 사실이 맞느냐라고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이 보도 내용이. 제가 보도 내용의 당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그거는.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언론에 브리핑까지 하면서 이 내용이 맞다라고 답변을 해서 언론이 제가 보도를 언론 기사의 했는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맞다 틀리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MBC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저희가 뭐 브리핑을 했다라고 해서 그 다음 날 국감장에서 저희 피청구인 이창수 검사장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명 그와 관련된 해명 문자풀을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자, 갑제 37호증입니다. MBC가 당일 다른 보도와 달리 밤 늦게 이렇게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결과 도이치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조차 안 했다. 그 보도가 있고 나서 모든 신문들이 기자회견이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피청구인 최재훈이 문자로 몇 개 보냅니다. 동시에 수사 진행됐고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문자 내용이 그대로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게 맞습니까? 만약에 10월 17일 날 모든 신문이 기자회견 내용대로 최재훈 부장은 그 저희가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백브리핑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이루어진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브리핑 내용의 전 취지를 보시면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이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 같이 이 범죄 사실로 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된 적도 있었다 이런 취지를 설명한 것이지 MBC 기자처럼 하나만 콕 집어가지고 이 부분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죠. 전 취지를 보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해명 문자풀도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보시면 전혀 허위 내용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다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10월 17일 날 모든 도화 신문이나 방송에서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기각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바로 반박이나 정정보도 청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 날 차원에서. 그 다음 날 국감장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명 문자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시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10월 17일 날 MBC에서 단독으로 영장 청구조차 안 냈다는 보도가 있었기 제가 때문에 그 다음 날 말씀드리지만 해명을 한 거죠. MBC 기사는 제가 공보 업무를 제가 차장 검사로서 2주에 한 번씩 언론 티타임 공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BC 기사는 항상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딱 집중해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사실과 이게 꼭 매칭이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물을게요. 예. 피청구인은 이 도이치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라는 보도 내용에 모든 기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적은 내용이 사실이란 얘기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당일 이런 형식의 모든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이 제가 보도 모든 기사가 기사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것도 아니고 전 정부의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기각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4년 6개월 동안 미뤄졌던 수사를 5개월 동안 신속하게 진행해서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걸 굳이 숨길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왜 아무런 수사를 안 해요? 서면 답변 2면 받고 대면 조사 딱 한 번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 전 팀은 그 대면 조사를 했습니까? 왜 전 수사팀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불기소 처분을 한 거는 피청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임을 한 이후로 필요한 수사를 다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그 여사의 모친도 조사를 했고 여사도 서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대면 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관련 계좌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 수사팀이 왜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수사팀한테 물어보실 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 검찰총장으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건 그래서- 약간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2020년 10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2020년 10월 달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저희가 처분할 때까지 하면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수사가 뭐 그거까지 그 이후에 수사가 안 된 걸 저희한테 탓하면 안 되죠. 2번 항목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잘 검토하셨죠? 불기소 처분 전에. 예, 수사팀에서 잘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청구인도 수사팀의 일원 아닙니까? 저는 수사팀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나 뭐 예를 들어서 지휘를 하는 입장입니다. 결재를 할 때는 수사 기록도 보고 수사팀 의견도 다 듣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팀의 의견이 맞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 4차장 업무를 하는데 부서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의 반부패부 수사부서가 3개고 공정거래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 환수부, 그다음에 특별공판부 7개 부서가 있는데 모든 사건을 다 제가 기록까지 검토하면서 수사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기록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서 결재를 했다는 겁니까? 자세히 모르면서 어떻게 결재를 하겠습니까? 수사팀 믿고 결재를 하는 거죠. 수사팀을 믿고 결재를 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3년경에 그 경찰 내사가 있었다가 그해 10월에 내사 종결되었던 사건이죠. 내사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컨텐츠 범죄 사실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내사 사실이 있다는 건 내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종결되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기록을 보면 그 2020년 11월 24일 경에야 고발장과 진술조서 사본이 첨부됩니다. 수사 보고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2021년 9월 6일에 되고요. 가장 중요한 1차 주포라는 이정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2021년 9월 7일에 되고, 주법인 권오수가 2021년 11월 2일에 신문이 있었고 12월 3일 검찰이 권오수 등을 기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9일 코바나 사건으로 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김건희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로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그게. 사망 묻겠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피청구인은 계좌주, 즉 전주 중에 압수영장 청구한 사람은 없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었죠. 제가요? 최재훈 예. 당시 부장검사가 계좌주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예. 그 피청구인은 수사 기록을 다 보지 않고 결재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을 믿고, 근데 이승근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이승근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봤습니까? 기록이요? 예. 어떤 기록을 말씀하시나요? 이승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승근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소추 이후에 뭐 저희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습니까? 이승근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김건희 사건에 있어서.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계좌주인 중에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예? 이승근은 계좌주가 아닙니다. 이승근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계좌주가 아니고 수사 초창기에 권오수하고 자금 거래가 활발해가지고 권오수와 시세준의 공범으로 판단해가지고 이승근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 수사팀에서 보니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불입건 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근은 저희가 말하는 계좌주가 아니죠. 왜냐하면 최재원 부장이 얘기할 때 계좌주에 대해서, 계좌주는 자금이나 계좌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우리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는 초기 투자자, 그러니까 권오수가 그 유상증자를 할 때 11명이 10억 원에 대해서 5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50억 원을 투자한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계좌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근은 그 계좌주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승근에 대해서 영장 청구한 9월 7일 범죄 사실에도 이승근은 권오수하고 시세준의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좌주라고 여기서 단정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계좌주 내지 전주는 주가 조작을 할 때 계좌를 활용하고 거기에 1인 매매를 의도하는 형태로 해서 통정해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을 계좌주, 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부장이 말씀한 계좌주에 대해서는 자금과 계좌를 제공한 초기 투자자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남부 육부장 하면서 라임 사건을 수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계좌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인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보면 시세준의 공범과는 완전 다른 취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승근은 김건희와 같이 권오수의 오랜 지인으로 도이치 사건에서 권오수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사람은 맞죠? 김건희의 지인인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로는 권오수의 지인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권오수를 통해서 주식 매매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검찰이 2021년 9월 7일 계좌주, 그러니까 이승근에 대해서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은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소추가 된 이후로 알게 됐습니다. 결국 계좌주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사실이 아니죠. 아니요. 계좌주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근은 제가 계좌주가 아니라 처음에 공동정범으로 분류됐던 사람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죠. 보도자료가 아니라 보도 참고 네, 자료라고 명확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보도 참고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 참고 자료는 보도 자료와 달리 그 문서 작성자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거의 검찰 게시판에 게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언론의 보도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럼 공적인 문서가 아닙니까? 뭐 보도 공적인 참고 자료는? 문서라고 볼지 여부는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공적으로 신뢰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문서라는 건 작성자가 되게 중요한데 작성자 자체가 없고 보도자료화에 비해서는 훨씬 더 취급 정도가 낮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항 묻겠습니다. 권오수는 2022년 10월 28일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건희는 내가 팔라고 한다고 팔고 말고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거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소추 사유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김건희가 아니 권오수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뭐 수사팀 보고를 받았고 뭐 그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그 불기소 결정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피청구인이 말하는 보도자료 그 참고자료 보도 예. 참고자료 5면에는 이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네. 자료로서 이렇게 해놔요. 권오수를 신뢰해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범행 내지 주가 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추천 권유를 통해서 매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놨죠. 기재했습니다. 예. 이 법정 증언 녹취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관계가? 법정 녹취서하고 증언은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태균이나 김기현은 여사가 권오수가 해달라고 하면 여사가 그 말을 듣고 매도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항소심 판결문 중에 보면 뭐 10월 28일하고 11월 1일자 그 통정매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계좌를 이용한 통정매매 관련해서 권오수의 의사의 관여 아래에 이와 같은 거래가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이 권오수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이므로 이게 권오수의 이 증언은 사실상 신빙성이 좀 배척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그 권오수는 제가 지금까지도 대법원의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의 시세종 범행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세종 범행 사실을 내가 시세종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한테 권유를 하겠습니까? 내 것도 안 하는데 남한테 권유한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권오수의 진술의 신빙성보다는 김기현이나 민태균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걸 더 신빙성의 우위를 높고 이와 같이 관련 증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항 묻겠습니다. 갑질 51호증 압수영장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2024년도 국정감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죠.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저는 당시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수사팀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은 이 내용 전혀 모릅니까? 내용은 알죠. 근데 제가 작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국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 중앙지검에서 작성해서 국정감사장에 제출한 거라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작성하라 저렇게 작성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초안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피청구인과 이창수가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감사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작성해서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변호인께서도 아시겠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묻는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날 저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90% 이상을 물어봤는데요. 압수수색 내역을 작성해서 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수사팀에다 연락을 해서 압수수색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라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서 압수수색 내역이 작성이 됐네 하면서 제출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특히 지금 질문 사항 중에 뭐 이승근이 뭐 공범이냐 관계자냐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면서 그걸 제출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핵심은 과연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지 계좌주 중에는
영장을 아무도 청구한 사실이 없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거의 관심이 쏠려 있고 언론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장에서 압수영장 내용을 전부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겁니까? 아니, 압수수색 내역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그리고 잘 저희가 모른다는 그 거예요? 내용을 안다는 뒷부분을 거예요? 보시면요. 한번 뒤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김건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몇 번이나 청구를 했느냐, 도이치하고 코바나하고 같이 넣어서 청구를 했느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맨 뒤 아래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김건희하고 코바나하고 도이치하고 19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두 개의 범죄 사실을 넣어가지고 17번 발부돼서 집행을 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위에 안에 있는 이 목록에 누가 몇 번 이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국정감사장 안에서 지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정감사위원은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과 관련한 영장 청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고요. 피청구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받아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국정감사가. 아니, 제가 뭐 압수영장 내역 순번 17번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키워보세요. 청구일시 2021년 9월 6일 사건 도이치 이 땡땡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 등 휴대전화 PC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죠. 네. 여기 왜 관계자라고 기재됐는지 피청구인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제가 이 산핵 소치 이후로 확인한 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승근은 초반에 계좌주로 분류된 사람이 아니라 권오수와 자금 거래가 활발해서 권오수와 같이 시중 공모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어서 9월 7일 날 2020년 9월 7일 날 2021년 9월 7일이죠. 9월 7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공범으로 적시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승근이 실제로 시중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전수사팀에서 불입건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이 아니어서 관계자로 표시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계좌주로 표기하는 경우에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를까 봐서 관계자로 표현한 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모르신다면서요, 작성한 경위를.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서 당연히 알았다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이승근이 계좌주가 아니라는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당시에 브리핑한 내용이 4시간입니다. 4시간. 이승근이 계좌주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무려 검찰 의견서를 거의 30회 가량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청구인은 이건 알고 있어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8-3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이치 사건 재판부에 전주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 최소한 방조범으로 의율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합니다. 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전주 누굴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의견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주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제가 답변을 손건희입니다. 드리죠. 손건희. 손건희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해야 된다 의견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의견서를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의견서는 제가 의견서를 받는지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2024년 9월 12일 도이치 사건 공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당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계좌주 전주 손건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죠. 예. 그렇지만 질문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왜냐하면 전주 손건희가 아니고 손건희는 1심에서 시사소년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이고요. 1심에서 그런데 결국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원 공소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손건희에 대해서 방조범으로서 다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동정범으로서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맨 뒤쪽 보도 참고자료 맨 뒤쪽에 보면 손건희와 김건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김건희와 다른 시세조종 방조범 사이가 어떻게 다른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면 충분히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자, 딱 하나만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자, 손건희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대통령실에서 봐라. 계좌주의자 전주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이 무죄가 선고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정당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심 항소심에서 손건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 법리적인 검토를 최소한 검찰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충분히 판결문을 검토를 했고 관련 내용을 다 검토했고 그래서 저희가 불기소 처분 후에 보도 참고 자료에 김건희와 손건희와 다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기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내용을 참고자에 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하실 거 있나요? 더 질문할 거 없으면은 종결하겠습니다.